편하게 들으시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시어머니 여행 간 날 몰래 혼자 전 재산 팔고 집 나간 며느리. 나는 73이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한다.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와서야 안다. 사람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사람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걸. 이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가족이 나를 속이겠어. 그 생각이 내 인생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나는 새벽 5시면 늘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춰본 적은 없다.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났다. 몸이 그렇게 배어 있었다. 부엌 불을 켜고 싱크대 앞에 서면 어김없이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낡은 타일, 조금 기운 싱크대 문, 그리고 오래된 냄비. 이 집에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지었다. 아들이 어릴 때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에 대한 애정은 유별났다.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벽을 두드려보고 바람 부는 날이면 창문 틈을 다시 막았다. 집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이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졌지만 비어있지는 않았다. 추억이라는 것들이 집안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걱정도 됐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겉으로는 웃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 인사하던 모습.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런 애가 더 무섭다고. 하지만 나는 웃어넘겼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며느리는 집에 들어온 뒤에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말이 없었고 감정 표현도 적었다. 좋아도 웃지 않았고 싫어도 티를 내지 않았다. 그게 처음엔 참 고마웠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갑게 굴지 않아도 되는 며느리라니. 아들은 점점 집에 없었다. 처음엔 야근, 그 다음엔 출장, 나중엔 해외. 집에는 나와 며느리 둘만 남았다. 아침을 같이 먹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은 같이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 불편한 사이는 아니었다. 며느리는 내 약 먹는 시간을 기억했고 비 오는 날이면 내 우산을 챙겼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아들이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요즘 세상 무서워. 무슨 소리냐? 진명에 나랑 미정이랑 나눠놓자.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내 인생이었고 내 마지막이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가족이라는 말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가장 강한 설득이었다.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왠지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 달라졌다.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반찬이 더 좋아졌고 말이 더 부드러워졌고 나를 챙기는 손길이 조금 더 세심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확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며느리가 여행 이야기를 꺼낸 날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몸도 무겁고 집을 오래 비우는 게 싫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풀어놓게 했는지 모르겠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괜히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벽에 손을 대보고 문을 한 번 더 잠그고 사진 액자를 바로 세웠다. 집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다녀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행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나는 웃다가 점점 말이 없어졌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이틀째 밤 은행 문자가 왔다. 그 짧은 문자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다. 집에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모든 걸 느꼈다. 공기가 달랐고 소리가 달랐고 집이 아니었다. 신발장이 비어 있었고 거실은 울렸고 며느리 방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다. 은행 직원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다.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말은 내 지난 세월을 한 줄로 정리해버렸다.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들은 해외에 있었다. 서랍 깊숙이 있던 이혼 합의서를 발견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친절했구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다.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른 곳이 내 집도 아니었다. 나는 교회 숙소에서 지냈다. 얇은 이불 하나, 작은 베개 하나, 낯선 냄새, 낯선 천장. 밤이 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텅 빈 거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내가 어디 있는지 잠시 잊어버렸다. 사람은 집을 잃으면 기억부터 흐트러진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신호는 가다가 끊겼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해외 로밍 음성만 기계처럼 흘러나왔다. 그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분노가 오기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걸 알고 싶었다.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이유를 찾는다. 며칠 뒤 아들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도착해. 그 문자를 보고도 나는 아무 답장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왜 그랬니라고 물어야 할지, 어디 있니라고 물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저녁 무렵 아들이 교회 숙소로 왔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였고 조금 말라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 생각은 사라졌다. 아들의 눈이 나를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마주 앉았다. 작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다음 말이 무엇이든 좋지 않다는 걸 이미 느꼈기 때문이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다. 너무 천천히. 마치 시간을 벌고 싶다는 사람처럼. 미정이랑 이미 끝났어. 그 말이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다. 끝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끝났다고? 내가 되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그럼 집은? 내가 물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집은 정리했어. 정리했다는 말이 집을 팔았다는 말이라는 걸 나는 그때서야 완전히 이해했다. 너는 알고 있었니? 내가 물었다. 아들은 잠시 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그 한 글자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였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여행 보냈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집이 팔린 것보다 더 아팠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럴 힘이 없었다. 그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희한테 어떤 사람이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그날 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내 앞에 있었지만 이미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친절은 계획이었고 그 모든 배려는 계산이었다. 나를 속이기 위한 친절은 사랑보다 더 오래 준비된다. 아들은 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명예, 절차, 문제없음.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딴 생각을 했다. 이 아이를 안고 밤새 울던 날,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미정이도 살기 힘들었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나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돌아갔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다시 작은 방에 혼자 남았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나는 그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73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 질문은 아직도 답이 없다. 아들이 떠난 뒤 방 안은 더 조용해졌다.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는 조용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조용함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시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갔다. 사람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 뒤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 말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처럼 들렸다. 나는 낡은 가방에 서류를 모아 넣었다. 집 등기, 통장 사본, 명예 변경 서류, 종이 몇 장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차분해서 그 말들이 더 아프게 들렸다. 어머님 명의가 없으시면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누군가의 입으로 다시 듣고 싶었던 건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그 단어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내가 가진 건 기억뿐이었고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날씨는 맑았다. 하늘은 너무 파랬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갑자기 아주 작아졌다. 법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는다는 걸 그날 알았다. 집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온 시간도 아들을 믿었던 마음도 며느리를 가족이라 여겼던 감정도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있는 건 도장 하나, 서명 하나, 명예 한 줄뿐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나이를 실감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사람이 있어도. 하지만 73은 다르다. 다시 시작하기엔 몸이 느리고 기억이 흐리고 기대할 시간이 짧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생활비는 보내줄게. 그 문자를 보고 나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다. 생활비. 그 말은 이제 내가 부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내 울지는 않았다. 그저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울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버티느라 울 시간도 없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씩 떠올렸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아들을 안았던 날,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배신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배신한 건 사람이었지 내 삶은 아니었다.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원망은 몸에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 그날로 돌아갔다. 며느리가 웃으며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던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꿈에까지 나왔다. 나는 그 얼굴을 지우지 못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더 괴로웠다. 어느 날 작은 임대주택을 알아보게 됐다. 보증금이 적은 대신 방은 좁았다. 그래도 지낼 곳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사람은 집을 잃고 나서야 지붕 하나의 의미를 안다. 이사를 하던 날 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남긴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그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가족 사진 하나가 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라디오를 켜고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았다. 사람 목소리가 집 안에 있어야 숨이 쉬어졌다. 사람은 혼자가 되면 소리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제 큰 바람을 갖지 않는다. 되찾고 싶은 것도 없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저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돈다. 내가 만약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은 그 질문을 멈추지 못한다.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더 분명해진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로 했다. 그 결심은 나를 차갑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살게 해주었다. 이사 온 집은 아주 작았다. 창문을 열면 옆집 벽이 바로 보였고 햇볕은 하루에 한두 시간만 겨우 들어왔다. 그래도 그 집은 내 이름으로 계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숨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다. 엄마, 몸은 괜찮아?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서로를 덜 아프게 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사람은 잊어서 사는 게 아니라 피해서 산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낯선 여자를 봤다. 머리 모양이 며느리와 비슷했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아주 크게 뛰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는 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사진을 꺼냈다.
가족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사진 속 며느리는 아직도 착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진은 사람을 속인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속인다. 나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다. 어떤 기억은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몸이 조금씩 느려졌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더 오래 아팠다. 나는 가끔 혼자 중얼거린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웠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살아버렸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막장 사연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막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남의 이야기라고 믿는다. 그래서 당한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충고하지 않는다. 충고는 대부분 늦게 도착한다. 대신 이 말만 남기고 싶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때는 반드시 서류를 먼저 보라고. 가족이라는 말은 감정이지 보증이 아니라고. 도장은 사랑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나는 오늘도 라디오를 켜고 혼자 밥을 먹는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린다.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 싫지 않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고요에 익숙해진다.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끝난 것도 아니다. 아직 내일이 있고 아침이 있고 해가 뜬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이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고 있다면 혹은 설마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이 노인의 이야를 한 번쯤 마음에 남겨두길 바란다. 사람은 설마에서 무너지고 괜찮다에서 잃는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산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되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남아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